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투스 윈터 모의고사 문학 강의를 하게 된 강사 임병철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평가원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유형이 낯설 수도 있는데 문제 유형을 접하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세트의 모의고사를 완주했다는 거에 큰 박수를 보내고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3번 문제 보시면요. 김남조의 겨울바다, 열매 이렇게 현대시 두 편하고 다의 산문이 한 편 실려 있네요.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문학은 가장 기본적인 게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시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김남조의 겨울바다. 형사학원 재학생들은 우리 EBS 현대시에서 이거 수업했고요. 요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겨울바다에선 당연히 소재, 중심 소재인 이 겨울바다가 제일 중요한 의미로 쓰이겠죠. 근데 겨울바다의 의미가 3번 나와요. 근데 그 3번이 다 의미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연에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에서 첫 번째 겨울바다는 지금 여기서는 소멸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죠. 자, 겨울바다에 가보았습니다. 미지의 새, 알지 못하는 새니까 미지의 새는 화자의 이상이나 동경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겨울바다라는 공간에서 새들이 죽고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겨울바다는 소멸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B 부분. 그대를 생각했건만도, 여기서 그대는 사랑하는 이를 생각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럼 이 매운 해풍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겨울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겨울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자, 그럼 그대를 생각하는 내 사랑하는 마음도 겨울바다에선 소멸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무의 불 세모치고요. 같은 이미지로 따지면 겨울바다가 되겠죠. 니네 현대시에서 가장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는 시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그런 시 있죠. 보통 시에서 물은 뭘 상징하지? 생명력을 상징해. 그 다음에 불은 소멸을 상징해. 그럼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겨울바다가 뭐의 이미지였지? 소멸의 이미지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은 소멸의 이미지가 되겠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네. 그럼 소멸과 물은 내가 뭐라 그랬지? 생명력이라 그랬지. 얘네가 붙어 있대요. 그럼 지금 얘는 뭘 하고 있는 거냐? 겨울 바다를 보면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C 부분.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점점점. 자, 시간을 나타내고 점점점인데 이 시간이 나를 가르친대요. 나를 가르친대. 그럼 이제부터 화자는 내가 가르쳤어. 나를 가르쳤으니까 이제부터 얘가 깨달음의 내용을 나타낼 거야. 끄덕이며 끄덕여 뭔가 인정해. 뭘 인정할까? 겨울바다를 보면서 뭘 인정할까? 얘는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겨울바다에 섰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겨울바다는 소멸의 이미지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겨울바다는 나를 끄덕이게 만든 겨울바다잖아. 그러니까 이 겨울바다는 뭘 상징하는 거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멸의 공간인 겨울바다가 깨달음의 공간으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남은 날은 적지만 남은 날이 적다? 아까 인생이 유한하다 그랬잖아. 인생의 유한함을 얘는 인정하고 있고요. 기도를 끝낸 다음 어떤 기도를 할까? 겨울바다를 보고 나서 고통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더욱더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럼 봐봐. 기도를 끝낸 다음에 더욱더 뜨거운 기도의 문.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절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인생의 유한함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마지막 겨울바다는 이제 어떤 공간이다? 생성의 공간이다. 마지막 겨울바다는 생성의 공간이다. 인고, 고통을 참는 물은 뭐라 그랬지? 생명력의 이미지라 그랬죠?
수심 속에서 기둥을 이루자. 물이 수심 속에서 기둥을 이루고 있대. 물을 그냥 보면 안 보여. 근데 물이 수심 속에서, 물 속에서 물 기둥을 이루고 있대. 그럼 이거는 지금 물을 뭐 한 거야? 시각화해 준 거죠. 시각화. 물의 어떤 기능을, 이 생명의 이미지를 시각화해 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김남주의 겨울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연마다 나오는 겨울바다의 이미지가 어떻다? 바뀐다. 처음에 소멸, 두 번째 깨달음, 세 번째 생성의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영의 열매라는 시가 있는데요. 겨울바다라는 시보다는 조금 상징성이 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립적 이미지. 자, 뭐와 뭐가 대립되냐? 직선과 곡선의 대립적 이미지. 자, 이 곡선으로 대표되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뭘 상징하냐?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직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정적인 소재, 이 직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정적인 소재는 다 공격성과 소멸을 상징하겠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라고 지금 독자의 호기심 유발하고 있네요. 서리법으로. 자, 볼까요?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 많은 둥글대요. 그럼 여기서 탱자 많은 둥그니까 탱자는 뭘 상징하는 거니? 열매를 상징하는 거지. 여기서 가시나무는 뭘 상징해? 직선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자, 뿌리 땅으로 파고드니까 직선의 이미지. 직선의 이미지는 뭐다? 날카롭다.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 직선의 이미지, 뾰족하다. 하지만 스스로 이거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는다. 뭐가 나지 않았으니까 뭐가 아니야? 아, 직선이 아니야.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열매는 뭐래? 스스로 익어서 떨어질 줄 안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 보통 우리 시공부하면서 하강의 이미지는 이별, 소멸, 죽음을 나타내잖아.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랑은 조금 다르지. 열매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건 열매가 땅으로 떨어져서 뭐가 되는 거야? 씨앗이 되는 거야. 씨앗. 그러니까 이 씨앗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이별, 소멸을 나타냈던 시들 중에서 열매가 툭 하고 떨어지는 세상, 그럼 아, 소멸, 죽음을 나타낸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덥석. 부사어네요? 부사어. 한입, 무럭게 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능금이 뭐야? 사과야. 열매지, 열매.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니까 얘도 직선의 이미지고 예리하다. 그럼 이건 뭘 상징해? 직선의 공격력을 상징하겠죠.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대. 먹히는 능금은 뭐야? 부드럽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기적의 반대, 이타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원래 얘가 얘 뒤로 가야 되니까 무슨 법? 도치법이고요. 그리고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그니까 여기서 둥글다는 건 여기 이타로 연결되겠죠.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스스로 먹힐 줄 안다? 아, 자기 희생이네요. 자,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건, 뭐가 나지 않았으니까 공격력이 없다는 사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을 접하시게 되면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말이 어려우니까 어렵다. 근데 뭐 대표적인 가전체 문학도 마찬가지고 설 문학도 마찬가지고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인물 관계도, 그 다음에 사건의 흐름, 이런 것만 파악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전이다 보니까 한국사를 많이 아는 친구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홍대용의 의산문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친구들 중에 이 홍대용이란 인물에 대해 아는 사람 있나요?
이 글은 홍대웅이 중국 북경 있죠. 북경을 갔다 온 다음에 쓴 글이야. 그래서 그 중국에서 얘는 자연과학, 철학, 그 다음에 실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진보한 실학 사상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실학 사상을 이 인물의 두 대화를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 드러냈죠. 한번 본문 한번 봐보실게요. 실옹이 말했다. 실옹 동그라미 얘는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자,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대화를 해요. 그렇다면 그대는 유자로다. 아, 여기서 유자는 뭐다? 여기서 유자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로구나. 자, 근데 유학 공부는 우리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공부에는 다 뭐가 있어? 체계가 있고 순서가 있죠. 그럼 이 대상인 그대에게 얘기하는 거야. 와, 너는 유학을 공부한 선비구나. 그러면은 먼저 소학과 같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자, 그럼 유학을 공부할 땐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소학을 공부해야 돼. 소학과 같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기본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명을 탐구하는 것이 배움의 순서이다.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그러면은 유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소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명을 탐구하는 게 배움의 순서야. 오케이? 자, 내가 너에게 지금 큰 도를 말하기에 앞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말할 테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학도 소학을 공부한 다음에 성명을 공부해야 되잖아.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줄 거거든. 근데 이렇게 소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기본을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뭘 알려주겠다? 가장 공부하기 전에 이 근원적인 문제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사람과 물, 여기서 물은 사물입니다. 사물과 다른 점은 마음이고, 차이점이네요. 사물은 마음이 차이점이고, 마음이 물과 다른 점은 몸이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의 몸이 물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 설이 있으렸다. 자,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랑 사물이랑 다른 점은 마음이야. 마음이 물과 다른 점은 또 몸이야.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너는 몸이 물과 다른 것에 대해 틀림없이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지. 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다? 허자가 대답했다. 그 바탕을 말한다면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이고 발이 네모진 것은 땅입니다. 살갗과 머리털은 산과 수풀이고 피는 강과 바다입니다. 두 눈은 해와 달이고 호흡은 바람과 구름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몸을 여기 체크할게요. 소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고전 작품 하다가요 한두 단어나 주요 부분에 문맥이 막힌다고 해서 그거 못 푸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기 쭉 보면 뭐냐?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 그대의 몸이 사물과 다른 것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허자가 대답한 거야. 사람의 몸은 작은 세상, 여기서 작은 천지야. 이렇게 대답한 거죠. 맞아요? 자, 계속 봐볼게요. 그 태어남을 말하자면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감응하여 태아가 생기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대? 아빠와 엄마로 태어난대. 달이 차면, 여기서 달은 뭐야? 몇 달? 엄마 뱃속에 있는 몇 달이 차면 출생을 하게 돼요. 나이가 늘면서 지혜도 자라고 몸의 7구멍이 모두 밝아지고 5가지의 성정이 모두 갖추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이 물과 다른 바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거겠죠. 대답이 뭐였어? 너 사람의 몸이 사물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의 몸은 소천지고 아빠 엄마의 몸을 빌어서 자라나고 생성된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잘 봐. 실옹이 말했다.
네 말대로라면 사람이 물과 다른 것이 거의 없지 않은가? 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사물들도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아. 볼게요. 무릇 털과 피부라는 바탕이나 정과 혈이라는 감흥은 초목과 사람이 모두 같은데 하물며 금수라고 다르겠느냐라니까. 야, 네 말대로라면 인간이 그런 거라면, 인간의 몸이 그런 거라면 사람이나 초목이나 금수나 다를 바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살아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 뭐뭐 있어? 사람, 금수, 초목. 그러면 초목은 거꾸로 사는 까닭에, 거꾸로 산다는 건 초목은 뿌리가 땅속에 있죠? 알은 있지만 깨달음은 없고 초목은 깨달음이 없대요. 중요한 거 아니야. 금수는 옆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깨달음은 있어도 슬기는 없답니다.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이 세 가지 무리들은 아득히 널리 어지럽게 퍼져 살며 서로 쇠하기도 하고 송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여기 중요하겠죠, 귀천의 구분이 있겠느냐? 자,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귀하고 천하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허자는 뭐라고 말할까? 사람이 제일 귀하다고 말하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서술자는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 사람이 귀한 게 아니야. 만물은 공평하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천지에 살아있는 것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합니다. 천자가 얘기합니다. 사람만이 귀합니다. 금수, 날짐승, 길짐승. 짐승은, 초목은 슬기와 깨달음이 없고 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은 금수보다 천합니다. 그럼 사람이 제일 귀해. 그 다음에 금수, 그 다음에 초목. 여기서 여러분들 봐봐. 누가 뭐 갖고 있고 누가 뭐가 없고 그거 정리하지 마. 시롱은 고개를 쳐들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과연 사람이로다. 이게 뭔 의미일까? 이거 칭찬하는 걸까? 아니야. 너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구나. 오륜과 오사. 오륜하고 오사는 왜 조선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죠? 는 사람의 예의다. 때를 지어 다니며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고, 무리를 지어 더부르기 잘하면서도 평안하고 느긋한 것은 초목의 예의다. 사람의 눈으로 물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물은 천하며, 물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물이 귀하고 사람은 천한 것이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주제입니다. 사람과 물은 평등한 것이다. 야,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은 귀하고 사물은 천한 것 같지? 사물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천한 거야. 그래? 그리고 만약에 하늘이 보잖아? 그러면 다 뭐해? 평등해.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인간 중심의 가치관, 인간 중심의 사상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마무리. 무릇 슬기가 없는 까닭에 속임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행함이 없다. 뭐가? 사물은? 그러니 동식물이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또 봉황은 전설 속의 동물이죠. 천길 위를 날고 용은 하늘에서 날며 토풀과 울금향은 신령과 통하고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니, 그럼 여기서 뭐라는 거야 지금? 사물의 귀함을 지금 예를 든 거네. 사물의 귀함. 인류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귀하고 천하겠는가? 그런 거 없다. 무릇 큰 도에 해가 되는 것은 자만심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사람을 귀히 여기고 동식물을 천하게 여기는 건 자만심의 뿌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네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산문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하나하나 단어의 뜻, 너무 문장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가와 다에 대한 가는 무슨 시였지 우리? 겨울바다. 나는 열매가 되겠죠. 자, 가장 적당한 것은 요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우선 선택지를 보시면요.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네요. 4번이네요. 자,
가와 나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가에서는 물과 불, 다에서는 직선, 곡선,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어렵지 않게 풀을 수 있는 시가 되겠죠. 문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9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A부터 E를 감상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모의고사 풀 때 이 보기를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요, 어차피 이 보기는 표현론이든 효용론이든 뭐 그거에 관한 감상의 근거를 대는 거니까 빨리 밑에 거를 보면서 잘못되고 잘된 거를 찾을 수도 있어. 오케이? 자, 한번 봐볼게요. 눈에 정답이 보이네요. 5번 봐볼까요?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서 기둥을 이루고 있는 상황. 이거 뭐라 그랬어 아까?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서 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아? 인간의 한계? 아예 반대의 내용이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은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문제가 알맞지 않은 것은이네요. 그럼 이건 맞는다는 얘기지? 맞는다는 얘기지? 선생님은 지금 눈으로 빨리빨리 풀지만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봐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잠깐만 알맞지 않은 것은 제가 완전히 잘못 풀었네. 죄송해요. 다 5번 맞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네요.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서 기둥을 이루는 상황을 묘사하여 인간이 지닌 한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하니까 5번이 정답이 맞죠. 선생님이 처음에 풀었던 게 맞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나에 쓰인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3번 선택지 한번 봐볼게요. 3번 선택지. 모든 생성하는 존재의 특징으로 제시된 둥글다.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지? 둥글다는 모든 자연물이 연결돼 있다? 야, 둥글다라는 특징은 뭐냐? 이 둥근 걸 통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인 걸 나타내지 모든 자연은 통하는 우주의 섭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여기 지금 모든 자연물이 연결돼 있어. 야, 둥근 거랑 연결이랑은 아예 인과관계가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둥글다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는 모든 생명체는 둥글다. 이타적인 삶을 산다. 희생의 삶을 산다라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 거 나타내는 거 아니죠.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에서 인물이 지닌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지금 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애잖아. 맞아? 그럼 잘 봐. 시룡과 허자는 모두 인간과 물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은 지니고 있어. 다르다는 인식은 지니고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어때? 다르지만 서로 다 같아. 얘는 어때? 다르니까 인간이 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볼까? 시롱과 허자는 모두 초목과 금수에게 깨달음과 슬기가 없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럼 자, 봐봐.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얘가 얘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아니잖아. 얘는 뭐라 그랬어?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뭐 동물은 뭐 깨달음이 있고 누구는 슬기가 있고 이런 걸 찾지 말고 얘는 어때? 초목과 금수에게 깨달음이 없음을 부정적으로 안 바라보고 있죠. 얘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해되시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넘겨보실까요? 자, 22번 문제.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이제 그럼 이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네.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자, 5번 봐볼게요. 각 대상이 지닌 특징을 나열하며 인간과 물 사이에 귀천이 핵심이잖아. 구별되지 말아야 된다. 핵심이죠? 핵심. 쉽게 풀을 수 있는 문제 5번이네요. 자, 2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 다를 감상한 것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가, 다를 보면은 독자에게 깨달음을 전달한다. 서술자가 있다. 그 다음에 청자가 등장한다. 비유한다. 뭐 기타 등등 나타나 있네요. 결국 이것도 뭘 묻는 문제야?
내용을 묻는 문제야. 자, 2번 볼까요? 나에서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그러야 하는가는 화자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지닌 통념이 잘못됐. 야, 세상 사람들은 그럼 왜 열매가 다 둥근다는 통념을 갖고 있니? 이거를 지금 지적한 거야? 비판한 거야? 아니죠. 나에서 세상 열매는 왜 모두 둥글까라고 이렇게 시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호기심 유발이라 그랬죠? 맞아? 궁금증. 호기심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한 편 있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현대소설이 한 편 있고요. 이태준의 영월영감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금이 되게 많이 나서 골드러시 일어났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손꼽히는 그런 금광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니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농사 다 때려치고 다 골드러시로 막 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니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의 시도 많고 소설도 많죠. 한번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부가 나갔는데 성익은 성익은이라고 나오니까 나는이 아니고 성익은이니까 3인칭이지. 관찰자 시점이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잠깐 멍청이 서서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공간은 병실. 다른 침대 하나에는 아직 환자가 없다. 침대가 2개인가 봐. 두 쪽 유리창에 도시 하늘답지 않게 전선줄 한 올이 걸리지 않았고 유리는 그대로 멀뚱하다. 자, 배경 묘사해주고 있고요. 누워있는 체크 영월 아저씨는 번질번질 부푼 두 입술이 있을 뿐 모두 흰 붕대와 흰 약과 흰 혼입옷의 흰색의 이미지. 왠지 좀 흰색하면 여러분들 병원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 덮여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월 아저씨가 다친 거야. 비어있다기보다 시체실에 혼자 있는 것처럼 서뭇해진다. 그럼 이 아저씨가 여기서 병원에서 이걸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걸 뭐에 비유했어? 시체실에 혼자 있는 것 같대. 그럼 이 소설의 사건의 핵심은 뭘까? 이 아저씨가 왜 다쳤는지지? 왜 다쳐서 이렇게 병실에 혼자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왜 다쳤을까? 이 아저씨는 금 캐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서 다쳤어? 금광에서 다쳤어. 지금 그걸 나타낼 겁니다. 저분이 금광을? 그럼 저분이 여태껏 찾아다닌 것도 금인가? 금? 그럼 사건 나오네요. 내 돈 700원도 금광에 투자했던 셈인가? 지금 성익이 영월 아저씨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아저씨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랐지. 오케이? 근데 이 아저씨가 다쳤어. 그리고 병문안을 가서 이 아저씨가 금광에 투자했다는 걸 알게 됐죠. 성익은 씁쓸해한 군침을 입안에 다시며 침상 앞으로 나섰다. 자, 계속 봐볼게요. 아저씨, 성익이냐? 이거 답답해 어디 견디겠냐? 다쳤으니까. 영월 영감은 시울이 팅팅이 부어 떠지지 않는 눈을 눈썹으로만 숨벅거려 본다. 그런데 어쩌시려고 뻐연히 위험한 데를 들어가셨습니까? 여기서 위험한 데는 어디겠니? 금광이겠죠? 인정처럼 고약한 게 없거든. 처음에는 심질 10여 척씩 느리고도 뒤돌아볼 새 없이 뛰어나오랬더니 그것도 몇 해 다루다 보니 심상해져 겁이 어디 나? 사람이 비켜야만 터질 것처럼 믿어진단 말이야. 요구절은 뭐냐면 요거에 대한 대답이거든. 야, 사람들은 말이야 처음에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위험한 일을 할 때 뭐해? 되게 많이 경계하고 조심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어때? 무뎌진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한 걸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아.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야, 금광에는 니네 산을 부시고 터뜨려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뭘 터뜨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산을 부실 때. 그래서 영화 같은 거에서 보셨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밖에 나오면 발포 그럼 푸웅 하면 터지는 거.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미처 나오기 전에 그 폭탄이 터진 거야.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저씨께서 금광을 허시라곤 의외입니다. 어째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이겠지. 힘없이 무슨 일을 하냐. 금 같은 힘이 어디 있냐. 야, 우리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금이 최고랍니다. 금캐기야 조선 같은 데가 어디 있나. 누구나 발견할 권리가 있어. 누구나 출원하게 하면 캐게에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있어. 남이 다 하는 걸 왜 구경만.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겠죠. 구경만 하고 있었어. 이제와 아저씨는 금력을 금을 믿으십니까? 이제 와서가 아니라 벌써 여러 해 전부터다. 금력은 어디 물력뿐이냐? 정신력도 금력이 필요한 거다. 중약. 조선 땅엔 금이 아직 무진장이다. 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서고 불변의 가치를 갖는 게 금방. 와, 이 아저씨는 지금 금에 대해서 거의 종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금만한 힘이 어디 있니? 금을 금답지 쓰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들 금을 캐시니 땅이 올게다 땅이 하고 영월영감은 홑 이불을 밀어 던지고 석수처럼 돌 때에 뿌연 손을 올려 가슴 위에 깍지를 꼈다. 이튿날부터 영월영감은 광산이 금광이겠지. 기별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떤 기별? 금이 발견됐다는 기별. 몇 자 안 내려가 제 바닥이 빛을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바닥에 도착했을 텐데 아쉬움이겠지. 맥형 생긴 게 틀림이 없었는데 금광이 틀림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흘부터는 의사를 조르기 시작했다. 이제 답답한 거겠지. 왜? 연락이 안 오니까. 이거 1월을 못 보니 꼭 죽어서 그려. 언제 눈을 뜨 머리는 언제 아물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급하시면 더 더딥니다. 누가 얘기한 거야? 의사가. 눈은 차츰 붓기가 낫기 시작합니다만 머리야 젊은 사람과 달라 어디 그렇게 빨리 안 옵니까? 내가 늙어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뒤 하나라도 연령과 관계가 큽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신진대사 차이가 크니까요. 의사가 나간 뒤 1시간이나 지나서다. 속으로 그저 그런 생각을 했던 듯. 내가 지금 40만 같았어도, 왜 어른들이 얘기하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40만 하고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이론이 그렇지 그것 아무는데 며칠이 되려고요. 어디 이것뿐이냐. 매사에 일모도원이다. 일모도원 뒤에 뜻 나와 있죠. 넌 올해 몇이지? 32입니다. 32 호랑이 같은 때로구나. 그럼 호랑이 같은 때가 뭐야? 젊은 힘 있는 시절이구나. 부럽단 얘기지. 왜들 가만히들 있니? 한참 침묵이 지나갔다. 너 내일 산에 좀 갔다 와라. 산에요? 광산에 가. 그새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좀 알고 나온 건 어떤 돌인지 간에 하나 가져와라. 엊그제 꿈에서 돼지를 봤는데 좋은 꿈을 꿨단 얘기죠? 돼지요? 미신이나 근거하는 사람들은 돼지를 보길 바라지. 돼지를 보면 금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거야. 병원에서 답답하고 건강 소식이 궁금하니까 심부름을 보내는 거야. 나 어제 좋은 꿈 꿨어. 그러니까 가봐. 그리고 거기 가서 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고 돌멩이를 하나 주워와. 내가 그 돌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월영감은 차츰 제 빛이 돌아오는 입술에 빙글에 웃음을 띄었다. 성익은 아저씨가 일러준 대로 이튿날 자동차로 양평을 지나 풍수원인 데로 왔다. 여기서는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동북간으로 고개라기는 좀 큰 산을 넘어 아저씨의 광산을, 아저씨가 다친 광산을 찾아갔죠. 다복 소리, 솔은 소나무지? 깔린 펑퍼짐한 산허리에 서너 군데나 생흙이 밀려나와 사태 난 자리처럼 쌓여 있었다. 산사태 난 것처럼. 가까이 보니 흙이 아니라 모두 돌이었다. 돌이래. 뭘 위한 돌이야? 금을 캐기 위한 돌이죠. 군막과 화약고도 이내 나타났으나, 군막은 여러분들 왜 저기 우리 뭐라 그러지? 그 광산. 사람들이라고는 질통꾼 서너 명만이 보였다. 질통꾼에게 서덕대를 물으니 그 광 속에서 작업 중이라고 한다. 굿 속으로 따라 들어가라 했으나 바닥이 질고 천반에서 여기저기 기름과 철분에 시뻘건 샘물이 낙숫물 떨어지듯 하여
달리 차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우선 서석대를 좀 나오라고 이르고 땀이나 들이려 냉장고 같이 시원한 광에 초입해 있었다. 그 속에서 키 큰 사람은 모자가 다을이만치 낮았다. 머리가 통나무 좌우 벽선과 천반을 버티며 들어갔다. 간들에 불을 든 질통꾼들이 한 30간 들어가서는 꼬부라져 사라지고 만다. 눈앞에서 사라진다. 거기까지는 수평이야. 그 뒤로 캄캄하고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뿐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쿵쿵 바위 울리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그쪽은 저승과 같이 아득하고 신비스럽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요 부분까지가 금광의 그 작업 환경을 묘사한 거겠지. 저 속에서 금이 난다. 성익은 담배를 피워물고 생각했다. 그 몇만 분지, 몇십만 분지 1인 금을 얻으려고. 그럼 뭐야? 산속에서 금을 캐는 건 몇만 분, 몇십만 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산을 열고 바위를 뚫고 그 적은 비례의 하나를 찾기 위해 몇만, 몇십만 배의 흙을 파내고 돌을 쪼아내고 성익은 고개를 기다랗게 내밀어 광산 전체를 쳐다보았다. 까맣게 올려다 보이는 석벽도 이 산의 봉우리는 아직 아니었다. 하나를 위해 몇십만, 몇백만 분의 1 금을 캘 거죠. 하나를 위해서 99,999의 헛일을 해야 하는 성익은 한숨이 나왔다. 금 캐는 게 그런 일이라는 거지. 그럼 성익은 지금 이 금 캐는 거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렸을 때 풀기 어려운 산수 숙제를 받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이내 또 아저씨의 사람이랑 그다지 계획력이 미약한 거냐 하던 말이 생각난다. 계획? 나는 지금 무슨 계획이 있을까? 성익은 군막 퇴장에 걸쳐 앉아 아무 의식 없는 머르레한 눈으로 건너산을 바라보는 그 풍수원에서 데리고 온 사람의 꼴에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했다. 크게 어려운 사건은 없네요. 여러분들 이해도 되시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중 A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나왔는데 시점을 묻는 문제네.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잘못해서 3인칭 관찰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얘는 3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맞죠? 자, 그리고 A 부분 보면은 A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A 부분이 이 글의 제일 앞부분 요 부분이네요. 맞죠? 요 부분. 자, 그러면은 선택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선 딱 눈으로 보이는 게 작품 외부의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누구의 시각? 성익의 시각이지? 맞아?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답은 5번.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네요. 자, 2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얼마만큼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건데 누가 봐도 지금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맞죠? 자, 가장 적당한 것은? 자, 한번 눈으로 한번 선생님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볼까? 돈을 빌려줬고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아저씨가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실에 놀랐지. 그럼 얘는 아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저씨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랐잖아. 맞아? 근데 아저씨의 사고에 아저씨의 병문안을 보고 나서 이 아저씨가 금광을 찾아다니고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기억, 니은은 이제 공간적 배경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우선 2번이고요. 니은은 지금 여기 광산인데요. 여러분들 아저씨의 심부름 때문에 내가 광산에 갔지. 근데 얘가 광산에서 인부들에게 이 아저씨가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걸 듣는 게 있니 없니? 없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아저씨의 행적을 전해 듣는 공간. 행적을 전해 듣지 않았어. 맞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 자, 외적 근거 나와 있고요. 일제강점기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자, 3번 볼까요? 서른들 호랑이 같은 때로구나 왜들 가만히 있니에서는
헛된 무력에 사로잡힌 인물의 모습을 통해 근대화의 허상을 폭로하고 야 봐봐 서른들 호랑이 같은 때로구나 왜들 가만히 있니 이거는 이 아저씨가 젊음을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러워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너는 젊은데 왜 일을 안 하고 있니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지 이게 근대화의 허상을 폭로한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죠 맞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파트로 끊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뒷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촬영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